오랑캐, 동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냥 외우기만 했던 단어들이죠. 근데 사실 이 단어들 속에는요, 누가 세상의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지를 나누던 아주 오래된 세계관과 권력의 지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들이 품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선. 과연 그 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선을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 깔린 일종의 운영체제 같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바로 중화사상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문명인 화, 즉 우리 중국이고 그 바깥은 동서남북 전부 즉 오랑캐라는 생각이죠. 이 기본적인 틀을 머리에 딱 넣어두셔야 앞으로 나올 모든 용어들의 진짜 속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순서입니다. 먼저 세상의 중심이라는 개념이 뭔지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동이와 오랑캐라는 이름의 비밀을 추적해 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낡은 단어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 이 화이론의 핵심이 과연 뭐였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자 자체에 그들의 인식이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 그런데 이 글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와, 개, 벌레, 무기, 심지어 시체를 뜻하는 글자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글자 안에 아예 멸시와 경계심을 그냥 새겨 넣은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단어인 동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동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특정 민족을 가리키는 고정된 이름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이의 이자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 글자 안에 얼마나 상반된 뜻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오래된 갑골문에서는 주검시 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시간이 한창 지나서 후한 시대의 유명한 사전인 설문해자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큰 대자와 활 궁자가 합쳐진 글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활을 잘 다루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180도 재해석을 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동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중국 바로 옆 산둥반도 쪽 사람들을 가리키다가요. 중국의 영토나 시야가 넓어지면서 만주와 한반도의 고조선, 고구려까지 그 범위가 쑥 늘어나죠.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 자기들보다 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동이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결국 동이는 혈통이나 민족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중심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애들을 뭉뚱그려 부르는 아주 편리하고 고무줄 같은 딱지였던 셈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정식 역사책인 후한서에는 이런 놀라운 기록까지 나와요. 동이를 군자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성인인 공자마저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했다는 극찬을 하고 있죠. 이걸 보면 동이라는 말을 그냥 오랑캐라는 욕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는 두려움, 호기심, 심지어 존중의 감정까지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름이죠. 오랑캐. 이 단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둘러싼 역사 속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오랑캐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쓰지만 사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학술 논쟁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자, 유력한 용의자가 둘입니다. 몽골계 우량카이냐, 여진계 와르카냐. 우량카이 어때요? 발음이 오랑캐랑 정말 비슷하죠?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조선이랑 직접 부딪혔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와르카는요, 조선이랑 바로 국경을 맞대고 시도 때도 없이 충돌했던 부족이에요. 발음은 좀 다르지만 역사적인 현실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발음이 비슷한 것보다 실제 역사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치열하게 만났느냐, 이 접촉의 빈도가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와르카족이 오랑캐의 원조라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오랑캐라는 이름이 처음엔 와르카라는 특정 부족을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압록강 북쪽에 사는 모든 이민족을 통틀어 부르는 보통 명사로 그 의미가 확 넓어집니다. 이건 마치 유럽에서 원래 특정 부족 이름이었던 타타르가 나중엔 중앙아시아 유목민 전체를 부르는 말이 된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중심과 주변, 문명과 오랑캐의 정의가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1644년 조선이 그토록 오랑캐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여진족, 즉 만주족이 대륙의 중심이었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당시 조선 지식인들한테는 그냥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문명이 야만에게 정복당한 거니까요. 바로 이 거대한 충격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태어납니다. 바로 소중화, 즉 작은 중화라는 자부심입니다. 이제 진짜 중화 문명의 정통성은 저 오랑캐가 차지한 대륙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조선에 있다는 선언이었죠. 세상의 중심이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가 그 중심이 되겠다는 엄청난 정체성의 재편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역할이 뒤바뀌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한번 보세요. 원래 중국한테 동이라고 불리던 조선이 스스로를 중화로 격상시키고는 자기들 동쪽에 있는 일본을 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 역시 자기들보다 더 동쪽에 있는 아이누족을 즉 동쪽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쇼군의 최고 직책인 세이타이 쇼군이 바로 동쪽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이란 뜻이거든요. 오랑캐라는 딱지가 도미노처럼 동쪽으로 계속해서 밀려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길고 복잡했던 동이와 오랑캐의 여정을 통해 이 단어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어떤 특정 집단을 부르던 이름이 거기에 경멸과 적대감이 실리면서 그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딱지로 확 넓어지는 거, 이건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오랑캐가 그랬고요. 원래 여진족을 뜻하던 되놈이라는 말이 병자호란의 큰 상처 속에서 모든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로 변질된 것도 똑같은 경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랑캐나 야만인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 경계선은 누가 힘을 가졌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그 이름 속에는 사실 상대방의 모습보다 우리 자신의 세계관과 욕망이 훨씬 더 선명하게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동이와 오랑캐처럼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말들 속에는 과연 어떤 우리의 얼굴이 비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